예, 시청자 여러분, 오늘의 앵커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이쯤 가면 막 하자는 거죠. 토론의 달인이라 불렸던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전국에 생중계된 그의 목소리에는 알게 모르게 노기가 서렸던 기억입니다. 이제 막 취임한 신임 대통령이 자청해서 벌인 검찰 개혁을 위한 텔레비전 토론회. 지금 생각하면 무척 진귀한 토론회. 이른바 토론의 달인을 노하게 만든 것은 바로 대한민국의 검사들이었습니다. 살아있는 권력에도 소신껏 할 말은 하는, 어찌 보면 당당한 모습에 국민들 사이에서는 검사스럽다는 신조어가 회자되기도 했죠. 물론 여기에는 한편으로는 부정적인 뜻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검찰 개혁의 꿈은 흐지부지 꺾였습니다. 그렇게 소신 하나로 대통령을 향해서 대거리를 하던 열혈 검사들, 어찌된 일인지 다음 정권부터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다시 등장한 별칭은 정치검찰, 아니 검찰정치. 정치 권력은 늘 그랬듯이 그 검찰을 한 지붕 아래로 불러들였습니다. 급기야는 현직 검사장이 구속되는 초유의 사태가 빚어지고 검찰 출신 청와대 민정수석까지 도마 위에 오른 상황. 이른바 신상털기에 가까운 보도가 이어지고 있고 그 먼지로 사방이 자욱해 보입니다. 그러나 먼지는 시간이 지나면 가라앉게 마련이고 그 뒤에 본질은 정치와 검찰이 결합한 왜곡 현상이 아니던가. 가끔 인용하는 중앙일보의 권석천 논설위원의 칼럼을 오늘도 인용하겠습니다. 자주 인용한다고 핀잔을 주실진 모르겠습니다만은 오늘 이 칼럼은 본질을 꿰뚫고 있기 때문에 인용하지 않을 수가 없군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본질은 검찰 정치다. 왜 우병우 같은 사람을 민정수석에 앉혔느냐는 물음은 핵심을 비켜간 것이다. 그는 도덕적이어서가 아니라 검찰 정치를 집행할 유능한 기술자로 간택됐다. 우리는 인간 진경준에 대한 분노를 넘어서 그의 범죄가 어떻게 가능했느냐고 질문을 던져야 한다. 그들을 검찰 정치의 아바타, 검찰권의 아바타로 만든 시스템의 책임도 끝까지 물어야 한다. 다시금 떠오르고 있는 검찰 개혁의 화두를 한국 사회는 지켜낼 수 있을 것인가? 이쯤 가면 막 하자는 거죠. 그 진귀했던 토론의 풍경이 다시 떠오르는 오늘의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뉴스룸의 앵커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장면 1입니다.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2006년 12월 21일이었습니다. 당시 노무현 대통령은 민주평통자문회의 상임위원회 연설에서 고위 군 관계자들을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군 전시작전 통제권 환수 문제로 첨예하게 맞섰던 시절에 전직 국방장관들과 장성들 사이에서는 조기 환수는 안 된다는 주장이 팽배했죠. 당시 대통령의 연설은 격렬했습니다. 그 질타에는 그동안 막대했던 국방 예산이 다 어디로 날아갔냐는 혼란이 섞여 있었습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불편한 장면이었겠지만 시민들에게는 매우 인상적이었던 한 장면으로 남았습니다. 다음 장면 2입니다. 그로부터 9년 뒤인 2015년 9월 방위사업청 국정감사장에서는 실소가 터져 나왔습니다. 최근 들어 방산비리가 참 심각하죠. 대표적인 사례가 어떤 거라고 봅니까? 하도 많아가지고서 뭐 어떤 하도 대표적인 사례가 하도 많아서
머뭇거리던 당시 방위사업청장이 생각지도 못한 답변을 내놓았고 좌중은 그저 웃을 수밖에 없었던 씁쓸한 풍경이었습니다. 총알에 뚫리는 방탄조끼와 물이 새는 전투화, 95만 원에 구매한 10,000원짜리 USB, 소총에 숭숭 뚫리는 육군 기동 헬기와 낚시용 탐지기를 장착한 통영함, 그 밖에도 금품 수수 혐의로 줄줄이 구속 기소된 군을 대표했던 얼굴들. 적을 이롭게 만든다는 이적 행위가 따지고 보면 별다른 것이 아님을 우리는 그 하도 많은 사례들을 통해서 이미 접하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을까. 장면 3입니다. 그렇게 하도 많아서 방위사업총장조차 헤아리기 힘들었다는 방산비리에는 또 다른 반전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하나도 없었다. 지난 90년대 율곡 사업 비리와 같은 엄청난 사건은 물론이고 2000년대 이후에 9건에 달하는 굵직굵직했던 방산 비리 사건에 대해서 환수를 위한 민사소송을 진행한 것은 0건. 오늘 저희 JTBC가 보도한 내용입니다. 관련 부처들은 비리가 드러났어도 천문학적인 세금이 공중으로 날아갔어도 별다른 환수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안보를 걱정한다지만 사실은 안보의 구멍을 그것도 커다랗게 내고 있던 사람들. 장면 1, 2, 3은 그렇게 다른 듯 닮아 있다는 얘기. 오늘의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뉴스룸의 앵커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노무현 정부 시절 제가 라디오 프로그램 시선집중을 진행할 때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이었던 유시민 작가는 제작진을 좀 피곤하게 만든 사람이었습니다. 당시는 국민연금이라든가 보건복지부 관련 이슈가 워낙 많았던 시기이기도 하죠. 전문가나 시민단체를 연결해서 의견을 들은 다음 날이면 어김없이 유시민 장관은 출연 신청을 했습니다. 반론을 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장관이 직접 반론을 하겠다니 한편으로는 반길 일이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이거 너무 정부 입장만 전하는 게 아닌가 이런 부담스러움도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렇게 방송에 나오면 프로그램 성격상 논쟁도 하게 되곤 했지만 유 장관이 그걸 마다할 사람도 아니었죠. 프랑스에선 바쁠 땐 장관들이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면서 여기저기 방송 출연을 한다. 부르면 무조건 간다. 시민들을 설득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프랑스 정가 소식에 밝았던 당시 파리 통신원이 저희에게 해준 말이었습니다. 라디오 시사 프로그램이야 오토바이 타고 다닐 일도 없이 심지어는 누워서 전화로 하더라도 청취자들은 모를 일이니까 그만한 소통의 장도 없었을 것입니다. 댓글 정치의 원조는 노무현 정부다. 이명박 정부의 정무수석이었던 그는 요즘 누구보다도 열심히 노무현 전 대통령을 현실 정치에 소환 중입니다. 국정원과 군사이버사령부, 기무사, 민간단체, 미디어 등등 전방위로 여론공작을 펼쳤던 사실이 드러나는 가운데 아마도 최선의 방어는 곧 공격이라는 속설이 사실인지는 곧 드러나게 되겠죠. 그래서 생각을 해봅니다. 설득과 조작의 차이는 무엇일까? 본인을 드러내고 하는 적극적인 설득과 동원된 이들이 어둠 속에 숨어 첩보작전 하듯이 했던 여론 조작. 방송에 직접 출연하고 일일이 대응했던 유시민 전 장관은 그 시절 저와 제작진을 좀 피곤하게는 했지만 적어도 그것이 범법은 아니었단 얘기. 여기까지 쓰고 났는데 이명박 전 대통령이 최근에 이른바 적폐청산에 대한 입장을 내놨습니다. 나라의 안위가 위태로운 지경이니 이럴 때일수록 국민의 단합이 필요하고 국민이 하나로 뭉쳐야 한다는 것. 평가는 시청자 여러분께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의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뉴스룸의 앵커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노회찬 한 사람에 대해서 그것도 그의 사후에 3번의 앵커 브리핑을 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사실 오늘의 앵커 브리핑은 이보다 며칠 전에 그의 죽음에 대한 누군가의 발언이 논란이 되었을 때 했어야 했으나 당시는 선거 전이 한창이었고 저의 앵커 브리핑이 선거 전에 연루되는 것을 피해야 했으므로 선거가 끝난 오늘에야 내놓게 됐음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제가 학교에서 몇 푼거리 안 되는 지식을 팔고 있던 시절에 저는 그를 2번 저의 수업 시간에 초대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처음에는 저도 요령을 부리느라 그를 불러 저의 하루치 수업 준비에 들어가는 노동을 줄여보겠다는 심산도 없지 않았죠. 저의 얕은 생각을 몰랐을 리 없었겠지만 그는 그 바쁜 와중에도 아주 흔쾌히 응해주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해 또 그 다음 해까지 그는 저의 강의실을 찾아주었습니다. 그때마다 제가 그를 학생들에게 소개할 때 했던 말이 있습니다. 노 의원은 앞과 뒤가 같은 사람이고 처음과 끝이 같은 사람이다. 그것은 진심이었습니다. 제가 그를 속속들이 알 수는 없는 일이었지만 정치인 노회찬은 노동운동가 노회찬과 같은 사람이었고 또한 정치인 노회찬은 휴머니스트로서의 자연인 노회찬과도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세상을 등진 직후에 전해드렸던 앵커 브리핑에서 저는 그와의 몇 가지 인연을 말씀드렸습니다. 가령 그의 첫 텔레비전 토론과 마지막 인터뷰의 진행자가 저였다는 것 등등. 그러나 그것은 어찌 보면 인연이라기보다는 그저 우연에 가까운 일이었을 터이고 그런 몇 가지의 일화들을 엮어내는 것만으로 그가 가졌던 현실 정치의 고민마저 다 알아채고 있었다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놀라운 죽음 직후에 제가 알고 있던 노회찬이라는 사람을 어떻게 규정할 수 있는가를 한동안 고심했고 그 답을 희미하게 찾아내 가다가 결국은 또 다른 세파에 떠밀려서 그만 잊어버리고 있던 차에 논란이 된 그 발언은 나왔습니다. 거리낌 없이 던져놓은 그 말은 파문에 파문을 낳았지만 역설적이게도 바로 그 순간에 그 덕분에 한동안 잊고 지냈던 노회찬에 대한 규정 혹은 재인식을 생각해냈던 것입니다. 즉 노회찬은 돈 받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람이 아니라 적어도 돈 받은 사실이 끝내 부끄러워 목숨마저 버린 사람이라는 것. 그보다 비교할 수 없이 더 큰 비리를 지닌 사람들의 행태를 떠올린다면 우리는 세상을 등진 그의 행위를 미화할 수는 없지만 그가 가졌던 부끄러움은 존중해 줄 수 있다는 것. 이것이 그에 대한 평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빼버린 그 차디찬 일가를 듣고 난 뒤 마침내 도달하게 된 저의 결론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의 동갑내기 노회찬에게 이제야 비로소 작별을 고하려 합니다. 오늘의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뉴스룸의 앵커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무대에서 노래를 하면 돌이 날아왔다. 너 같은 사람이 한국에 있는 것이 싫다면서 비자 연장을 거부했다. 아무도 곡을 써주지 않아서 서툴지만 혼자 가사를 만들었다. 다들 놀랐고 왠지 모를 미안함을 느꼈던 순간이었습니다. 가수 양준일. 지난주에 슈가만에 출연한 그는 90년대 초반 반짝 활동하다가 물음표를 남기고 사라진 대중 스타였습니다.
시대를 지나치게 앞서간 탓이었을까? 그의 음악과 퍼포먼스는 그 시대에 허락받지 못했습니다. 단지 음악이 하고 싶었지만 한국 사회에 그가 설 곳은 없었고 결국 몇 곡의 히트곡과 궁금증만을 남긴 채 사라진 진정한 슈가맨. 그의 조용조용한 회고담 속에는 그 시절 한국 사회의 자화상이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다름을 인정하지 않고 손가락질하거나 아예 견고한 벽을 쌓아버리는 사회. 가혹했던 그 시절 탓에 몸짓과 손짓 하나까지 예사롭지 않았던 가수는 30년이란 시간 동안 묻혀 지내야 했습니다. 한편 지금 시대에 이 노래가 발표된다면 인기를 모을 수 있을까? 10대를 대상으로 한 질문에 전원불이 들어와서 화제를 모았는데 지금 시대에 또 다른 양준일이 등장한다면 과연 세상은 선뜻 환영의 불을 켜줄까? 자유롭고 글로벌한 세상이 됐다고는 하나 나와 다른 이를 험하게 밀쳐내는 마음은 여전하여 사람과 사람 사이 생각의 격차는 점점 더 벌어지고 인터넷과 SNS는 물론 거리에서는 오늘도 서로를 향한 삿대질과 욕설의 전쟁이 진행 중입니다. 연예인들은 과거와는 아예 수위 자체가 다른 악플이라는 예리한 칼로 인해서 상처받고 있죠. 세상은 30년 전에 그 대중스타에게 미안하다며 사과했지만 그 고단한 시절을 온몸으로 겪어낸 뒤에 지금 또한 월세와 일거리를 걱정하며 한국행을 망설였다는 오래된 가수는 그런 아빠이자 남편으로 하루하루 겸손하게 살아가고 싶다고 말하면서 소박한 여운을 남겼습니다. 저마다 복잡한 마음을 품은 채 그 장면을 바라보았던 것도 잠시. 다시 우리가 마주하게 된 2019년 말의 한국 사회는 그때와 조금은 달라졌을까? 오늘의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뉴스룸의 앵커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최린, 아니 창씨 개명한 일본 이름 가야마린. 항일은 짧았고 친일은 길었습니다. 그는 민족 대표 33인 중에 한 명으로 기미 독립선언문의 초안을 작성하였으나 몇 년 뒤에 변절하여 친일의 길로 나섰습니다. 조선 총독부 중추원 참의와 총독부 어용기관지 사장을 거쳐서 조선 임전보국단 단장을 역임한 대표적인 친일파. 해방 이후에 그는 반민족 특별조사위원회, 즉 반민특위의 심판을 받게 됐습니다. 당시 재판정에 선 그에게는 최소한의 염치가 남아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런가 하면 노덕술, 일제강점기 고등경찰이었던 자, 독립운동가를 가혹하게 고문하고 탄압한 자로 유명했습니다. 그러나 반성의 기회조차 갖지 않았습니다. 반민특위가 황망하게 해산되면서 그는 도리어 경찰로 복귀했습니다. 이후에 한국전쟁 시기에 공로를 세웠다 하여 3차례나 훈장까지 받았고 지금까지 훈포장은 취소되지 않았다 하니 그의 일생은 명예롭고 당당했을 것입니다. 반민특위가 억지 해산된 지 올해로 70년. 그 이름은 정치의 언어로 옮아가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반민특위가 논란이 된다는 사실 그 자체만으로도 역사의 그늘이란 시간이 지날수록 얼마나 더 커다란 그림자를 드리우는가를 말해주고 있는 것은 아닐까. 내 사지를 광화문 내거리에서 찢어달라. 그리하여 민족의 본보기로 삼아달라. 그의 본심이 정말로 어떠했는지는 알 수 없는 일이나 그의 참회가 회자되는 이유는 적어도 재판정에서의 그는 뒤늦게라도 자신의 행위를 시인하고 눈물로 참회했기 때문이겠죠. 끊임없는 자기 변명과 합리화로 상황을 모면하고자 했던 자들, 특위가 해체됨과 동시에 그들은 긴 안도의 한숨을 토해냈을까? 그러나 역사는 기억하고 기록하고 있으니 함께 재판해봤던 이광수가
나는 민족을 위해 친일한 것이라고 주장하자 한때의 가야말인 최일이는 다음과 같이 일갈하였다고 세간에 전해지는데 원래 도는 말보다는 좀 정제해서 전해드립니다. 오늘의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 뉴스룸의 앵커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이 방송은 실제 상황입니다. 실제 동습 경보를 발령합니다. 실제 동습 경보를 발령합니다. 1983년 8월 7일 한낮이었습니다. 텔레비전에서는 천안 북일고와 인천 동산고가 맞붙은 봉황대기 고교야구전이 중계되고 있었습니다. 난데없이 울린 대공 경계 공습경보 사이렌. 실제 상황이란 한마디에 야구 경기가 중단된 것은 물론이고 도로 위의 차들은 일제히 멈춰섰고 그때 마침 저희 집에 놀러와 계셨던 이모님들은 훗날 부산 어딘가에서 모이자는 약속을 하고는 흩어졌던 기억. 중공군 미극이 조종사 손천근의 망명 사건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놀란 가슴을 쓸어내려야만 했죠. 더구나 그해 1983년은 연초부터 유독 경계 경보가 수차례 울리기도 했었습니다. 남과 북의 정상이 세 차례나 만나서 손을 마주잡고 비록 멈춰섰으나 북미 정상회담까지 열린 지금의 세상에서 보자면 너무나 먼 옛날 같은 실제 상황 경계 경보의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 6시 50분 예, 36년 전 우리를 놀라게 했던 그 실제 상황 경계 경보는 여전히 우리의 귓전을 울리고 있으니 그것이 비록 전투기는 아니라 해도 중국 대륙이 날려보낸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입자들은 결국은 커다란 덩어리로 형체화돼서 긴급, 재난, 경보라는 무거운 세 단어와 함께 우리의 머리 위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이후에 벌써 5번째, 그리고 오늘만 해도 3번, 경보 발령은 어느 사이에 사람들의 일상이 돼가고 있는 중이죠. 이 방송은 실제 상황입니다. 1983년 전 국민을 혼비백산 당황하게 만들었던 중공군 미극이 망명 사건은 그렇게 단 17분 만에 종료됐습니다. 도시는 평온을 되찾아서 시민들은 녹색의 풍경 속에 따가운 여름의 햇살을 누릴 수가 있었죠. 언젠가 우리는 마치 손천근의 미극이 사건처럼 미세먼지 때문에 경계 경보가 울렸던 시절이 있었다고 옛날 얘기하듯 되돌아볼 때가 올까? 이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더 마음이 무거운 오늘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사족을 하나 답니다. 손천근이 미극이를 몰고 왔던 그해 83년 제가 치렀던 방송사의 입사시험 상식 문제에는 그 손천근이 누구냐는 문제가 등장했습니다. 대부분 그가 누군지 몰라서 오답을 썼다는 후문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은 얼마 지나지 않아 손천근과 경계 경보를 잊어갔던 것이죠. 봄이 지나면 또 한동안 미세먼지는 뜸해질 것이라 하는데 그래서 우리는 또 잊고 지내면 되는 것일까? 뉴스룸의 앵커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상자 속으로 던져놓은 돈이 짤랑하고 소리를 내는 순간 구원받는다. 탐욕의 막장은 16세기 독일의 주교 선거에서 시작됐습니다. 독일 마인츠의 대주교가 되기 위해서 엄청난 선거비를 탕진한 알브레이트 대주교는 빚을 갚기 위해서 교황청에 면죄부 판매권을 요청했습니다. 탁월한 슬로건과 효과적인 판매 전략, 면죄부는 불티나게 팔려서 세상을 어지럽혔습니다. 결국 그 탐욕은 종교개혁의 불씨를 지폈고 지금으로부터 딱 500년 전 마르틴 루터는 마인츠의 대주교를 향해서 이렇게 반박합니다.
돈이 상자에 짤랑하고 떨어지면 욕심과 탐욕도 분명히 증가한다. 욕심과 탐욕, 종교가 가장 멀리 해야 할 덕목을 가장 가까이에 두었던 부패한 구교는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그렇게 무너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슬프고도 비극적인 사건. 어제 교회개혁 실천연대 박덕훈 목사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세습에 대한 욕망, 절박함, 여기에 더해진 자신만의 확신. 등록 신도 10만 명의 재정 규모가 1천억대라고 알려진 명성교회는 아버지 목사에서 아들 목사로 고스란히 그렇게 넘어갔습니다. 브레이크 없이 커져버린 이 땅의 대형 교회들에서 우리가 수도 없이 봐왔던 모습이기도 하죠. 교인에게 3대 중심은 하나님과 교회와 담임 목사, 담임 목사의 뜻은 곧 하느님의 뜻이라는 궤변. 성경 어디에도 나오지 않는 그들만의 주장과 움켜쥐고 놓지 않으려 하는 그 무엇. 오죽하면 교회 세습 금지를 교회 헌법으로까지 정했었을까. 종교개혁 500년 만에 또다시 개혁이 일어나야 한다면 그것은 바로 이 땅이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비감함. 마태복음의 한 장면입니다. 율법에 따라 유월절 예배를 위해 들어간 성전 공간에 기도하는 사람들 대신 종교 지도자들과 결탁한 장사꾼들이 가득했습니다. 예수는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며 그들의 의자를 둘러엎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오늘의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사족입니다. 미국 상원의 채플 목사였던 리처드 헬버슨 목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로 이동해서 철학이 됐고 로마로 옮겨가서는 제도가 되었다. 그 다음에 유럽으로 가서 문화가 됐다. 마침내 미국으로 왔을 때 교회는 기업이 되었다. 그리고 대형 교회의 세습을 비판한 영화 쿠어바디스의 김재환 감독은 이렇게 덧붙입니다. 교회는 한국으로 와서는 대기업이 되었다. 뉴스룸의 앵커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임금이 배를 가라앉히고 나루를 끊고 가까운 곳에 인가도 철거시키도록 명했다. 조선의 왕 선조는 1592년 임진왜란이 일어난 그 해에 수도와 백성을 버리고 피란길에 올랐습니다. 배를 가라앉히고 나루를 끊어 강을 건너지 못한 백성이 속출했습니다. 민중은 아무도 불쌍히 여기지 않았다. 그래서였겠죠. 이미 백성들 마음속에서 그는 조선의 왕이 아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여기 판박이와 같은 역사의 반복이 있습니다. 그날 새벽 걷고 걸어서 한강다리 앞에 도착했을 때 갑자기 그 한강다리는 폭탄을 맞고 시뻘겋게 달아올랐다. 그리고는 곧 무너져 내리고 끊겨버렸다. 어릴 적 집안 어른들로부터 들었던 참담했던 목격담. 한국전쟁이 시작되고 3일 만인 1950년 6월 28일 새벽의 일이었습니다. 국군은 북한 인민군의 남하를 막는다는 구실로 한강 인도교를 폭파해버렸습니다. 누구도 미리 알려주지 않았기에 다리를 건너다가 사망한 민간인만 수백 명. 이승만 정권은 여론이 극도로 나빠지자 그로부터 석 달 뒤에 책임자를 사형시켰으나 그것으로 끝이었을까? 미리 녹음된 목소리로 국민들을 안심시켜놓고 자신은 일찌감치 부산으로 도피해버린 대통령은 책임이 없었을까? 그리고 또한 여기 역사의 데자비가 있습니다. 세월호의 구조의 골든타임은 9시 30분까지였다. 청와대 참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해경의 보고를 받기도 전에 이미 골든타임을 끝났고 그렇기에 대통령의 책임은 없다는 것이죠. 난국에 빠진 한국 사회를 구해낼 그야말로 골든타임은 점점 다해가는 지금 청와대는 그렇게 세월호의 골든타임이라는 차마 꺼내놓기 힘든 가슴 아픈 단어를 또다시 입에 올렸습니다. 그래서 역사는 오늘도 우리에게 날선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대관절, 국가의 책임은 어디까지인가? 세월호 특조위 청문회장에서 한 생존 화물 기사가 간절하게 되뇌었다는 이 한마디를 다시 한번 전해드리는 것으로 마무리를 대신합니다. 한 놈만 미안하다고 해라. 한 놈만. 오늘의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뉴스룸의 앵커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두 여배우와의 추억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대략 45년 전인 1970년대 초반에 제가 다니던 고등학교와 지금 JTBC의 전신인 TBC의 드라마 스튜디오는 서로 길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있었습니다. 덕분에 저나 동기들은 심심찮게 당시 잘 나가던 연예인들을 마주치곤 했습니다. 고 여운계 씨, 그녀를 우연히 마주친 것은 학교 앞 탁구장에서였습니다. 아마도 녹화 중 망중한이었겠죠. 다른 탤런트들과 탁구를 치다가 복식조의 숫자가 모자라서인지 그 옆 테이블에서 탁구를 치고 있던 저를 불러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졸지에 그 유명한 여운계 씨와 같은 조가 돼서 탁구를 쳤죠. 그녀는 그때 에너지에 넘쳤고 또한 다정다감했습니다. 그로부터 수십 년 후 그녀가 타계하기 얼마 전에 방송사 식당에서 우연히 마주쳤을 때 저는 저도 모르게 그때의 기억을 얘기했습니다. 당시에 그 엉터리 탁구 복식조를 전혀 기억하진 못했지만 그녀는 아이처럼 웃으면서 반가워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 바로 고 김영애 씨. 역시 비슷했던 시기에 저는 그녀와 같은 아파트에 살았습니다. 아주 가끔씩 자그마한 상점에서 마주쳤던 그녀는 20대 초중반에 빛나는 시절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어린 고등학생의 마음을 뒤흔들어 놓을 만했죠. 훗날 같은 방송에서 일하면서도 그녀를 볼 기회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녀의 병환 소식을 들었을 때 우연이라도 만나면 당신의 그 찬란했던 시절을 나는 잘 기억하고 있다고 위로의 말이라도 건네고 싶었지만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늘 그녀를 영원히 떠나보냈습니다. 그러나 오늘 고 김영애 씨의 연결 소식을 들으면서 저의 생각을 좀 바꾸기로 했습니다. 그 두 배우의 찬란하게 빛났던 시기는 저의 가슴을 두근거리게 했던 그들의 젊은 시절이 아니라 바로 삶과의 이별을 앞두고도 치열했던 그들의 노년이었기 때문입니다. 연기는 내게 산소이자 숨구멍 같은 존재다. 배우가 아닌 나를 생각할 수 없다. 그 옛날 20대 초중반의 김영애였다면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었을까?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의 업에 전력을 다했던 사람만이 부끄럼 없이 내놓을 수 있는 말이 바로 그 말이 아니었을까? 여운계와 김영애, 그들은 세상의 많은 이들이 업이 아닌 업보의 길을 갔을 때 고통스러워도 당당하게 업의 길을 간 사람들이었습니다. 떠나간 그들의 자리가 유난히도 크고 허전하게 느껴지는 오늘,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